자, 29기 기출문제 거두절미하고 그냥 풀겠습니다. 자, 1번. 반응 속도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 반응에 진동수, 인자, 진동수, 인자 몰라도 괜찮고요. 온도가 같다고 가정할 때 반응 속도가 느린 것대로 써라 그랬는데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농도, 온도, 촉매, 표면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온도 같다 그랬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뭘 나타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촉매밖에 없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활성화 에너지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죠. 이만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큼이에요? 얘는 요만큼. 그 다음에 얘는 요만큼. 그죠? 그럼 얘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가장 느리겠네요. 제일 작은 게 어떤 거예요? 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빠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느린 것부터 써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 나, 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요. 자, 다음은 다양한 물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찾아라고 했어요. 엔트로피가 뭐였어요? 무질서도잖아요. 무질서도. 그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있다가 그게 불규칙적으로 흩어지는 게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설명할게요. 드라이스를 기하시킨다. 그럼 드라이스 기하시키는 거는 CO2 뭐예요? 원래 드라이스가 고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CO2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이건 엄청 증가하죠. 기체가 훨씬 더 엔트로피가 크죠.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표면에 수증기가 서려 결정을 이루는데, 수증기가 서려서 결정을 했는데요. 수증기는 뭐예요? 기체잖아요. 그죠? 기체가 결정을 만든다는 거는 뭐예요? 고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을 넣어서 용액을 만든다 그러면, 물에 설탕을 넣으면 그럼 설탕이 이렇게 뭉쳐있다가 어때요? 골고루 이렇게 흩어져서 용해가 되겠죠. 그럼 엔트로피가 또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쉽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49리터 용기 내에 1기압인 산소가스와 그 다음에 3리터 용기에 그냥 쓸게요. 49리터예요. 49리터. 그리고 기압은 얼마예요? 1기압이래요. 1기압. 그 다음에 3리터. 그 다음에 3리터. 그 다음에 얘는 7기압. 이 산소가스와 얘는 헬륨가스죠. 얘 때문에 서로 반응 안 하겠죠?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옮긴대요? 7리터 용기에 옮긴대요. 여기 7리터. 이걸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 넣는데요. 그죠? 자, 그럼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로 줄여요? 7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압력은 몇 배로 증가해요? 보일의 법칙상 PV는 K로 일정하잖아요. 압력이 7분의 1로 줄였으니까 압력은 7배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산소 압력은 얼마가 돼요? 7기압이 되고요. 3리터가 얼마 됐어요? 7리터가 됐어요. 3분의 7로 증가했으니까 압력은 7분의 3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7분의 3, 얘 7분의 3이면 얼마? 3기압으로 줄어들겠죠. 헬륨은 3기압으로 줄어들겠죠. 전체 압력은 얼마가 돼요? 10기압 이렇게 되겠죠. 자, 용기 내 혼합 기체의 산소의 부분 압력 얼마예요? 7기압. 그 다음에 용기 내 헬륨의 부분 압력 얼마? 3기압. 전체 압력은 얼마? 10기압.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은 하죠. 4번이요. 자, 4번. 3개의 시약병에 각각 염화리튬, LiCl, 염화리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마리튬.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리튬. 자, 이렇게 써요. 리튬은 다 똑같잖아요. 알카리 금속을 구분할 때, 여러분 알카리 금속을 구분할 때 뭘로 구분했어요? 불꽃 반응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이거 금속 종류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전부 빨간색 나오겠네요. 그죠? 뭐가 달라요? 할로젠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럼 할로젠 원소는 뭘 합니까? 질산을 수용액에 넣어보죠. 질산을 수용액에 넣어버리면은 요거 NO3 마이너스는 관심 없고요. Ag 플러스죠. Ag 플러스. 얘랑 반응하면 AgCl이 되고, 얘랑 반응하면 AgBr이 되고, 얘랑 반응하면 AgI가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게 흰색이죠. 이거 센 노란색이죠. 이거 연노란색이죠. 그죠? 그래서 할로젠 이온 원소를 구분할 때는 뭘 합니까? 질산은 수용, 그러니까 은과 반응시켜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일으켜보는 거죠. 물론 저기 F도 있어요. AgF. 이건 앙금 아니죠. 그죠? 침전 안 합니다. 그래서 뭘 넣어보면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 물질들을 질산은 은 이온과 반응시켜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간단하죠? 5번이요. 자, 5번 보시면 60도씨에서
60도씨에서 얼마요? 1.5리터를 차지하고 있는 수소기체가 있어요. 이걸 온도를 갖다가 얼마로 낮춘대요?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을 시킨대요. 이렇게 됐을 때 수소의 최종 부피는 다른 건 변하지 않는데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샤를의 법칙이죠.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걸 갖다 그냥 온도를 쓰면 안 되죠. 무슨 온도로 써야 돼요? 절대 온도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273을 더해야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33K가 되겠죠. 여기다 273을 더해야겠죠. 해주면 111K가 되죠. 절대 온도가 3분의 1로 줄었죠.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부피는 얼마가 돼요? 0.5리터. 그냥 이런 얘기죠. 그죠? 자, 6번 문제. 0.3월 농도. 0.3월 농도 홍산이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이가산인 거 알죠? 그죠? 다 양성자산이에요. 그죠? 수소이온 최대 2개 나오죠. 그죠? 자, 이 수용액 0.25리터 있고요. 그 다음에 1몰 농도. 수산화트륨 NaOH.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얘는 일가염기죠. 그래서 X밀리. 반응식이었을 때 완전히 중화되었다면 필요한 요 부피는 얼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N은 뭐 농부는 농부다 그걸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가수가 얼마야? 가수가 2죠. 가수가 2. 근데 농도가 얼마야? 0.4.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 뭐 4분의 1리터겠죠? 이것은 1몰 1가, 그 다음에 1몰 농도 곱하기 X 이러면 나오겠죠. 그죠? 0.2리터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00ml 이렇게 되겠죠. 7번이요. 자, 지구과학입니다. 자, 지진이 있어요. 지진. 자, 지금 관측소를 봤더니 관측소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A에서 일어날 때가 있고 B에서 일어날 때가 있나 봐요. 그럼 거리를 보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A 거리가 더 가깝죠. 관측소까지 거리가.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규모를 봤더니 7.3 똑같아요. 규모는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리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아, 그게 아니네요. 자, 지진이 A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B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지진이 진도가 A에서 지진이 7.3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진도가 관측소에서 느끼는 진도가 얼마예요? 7이래요. 7. 그죠? 7인데 똑같은 규모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B는 거리가 관측소까지 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잘 모르겠지만 7보다 작겠죠. 그죠? 거리가 머니까. 그 다음에 PSC는 거리가 가까우면 PSC가 짧죠. 얘는 30초로 매요. 거리가 먼 애가 30초예요. 근데 얘는 30초보다 작겠죠. 그죠? 정확한 값은 모르고요. 거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은, 기억이요. 기억은 7보다 크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니은 30초보다 작다. 괜찮고요. 진앙거리는 뭐예요? 진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표가 진앙이죠. 요게 진앙이죠. 그죠? 얘한테는 어디가 진앙이에요? 여기가 진앙이죠. 그죠? 그래서 진앙거리는 A가 지진 B보다 가깝다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보시면 화강암과 현무암에 대한 비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저 수업 계속 들었던 분들 이거 기억나잖아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뭐 무려 3만원 크기의 섬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강이 없다의 이 화강암은 여기 있고요. 그죠? 현무암은 여기 있죠. 그죠? 위에 거는 화산암이었죠. 밑에 건 심성암이었고요. 이거 비교 구분하셔야 돼요. 화성암들 구분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해서 SiO2 값이 크고요, 작고요. 이쪽으로 해서 철과 마그네슘이 많아서 어둡고요. 근데 온도가 높고요. 뭐 이런 걸 잔뜩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밀도가 크다. 이쪽으로 해서 철과 마그네슘이 많죠. 이쪽이 밀도가 크죠. 그래서 현무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현무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밀도가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SiO2 함량 작죠.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많죠. 이쪽이. 그 다음에 그 광물의 입자가 작다. 여기 화산암은 빨리 식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세립이라고 그래요. 세립질. 얘는 천천히 식어서 입자가 굵직굵직하다 그랬죠. 조립질.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입자가 작다. 괜찮죠? 정장석이 함량이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광물 보게 되면 조합 광물들 보게 되면은 석영, 장석, 요게 이제 밝은 광물이고요. 그죠? 뭐 휘석, 감남석, 각섬석, 흑음모. 얘는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석을 두 개로 나누죠. 사장석, 정장석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거의 다 성분이 뭐 SiO2 성분이죠. 물론 얘도 SiO2 성분이 제일 많지만 철과 마그네슘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정장석이 함량은 누가 더 많습니까? 얘가 많아야죠. 그죠? 이건 밝은색 광물들인데,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9번 보시면, 자, 다음은 어느 시기에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편차를 나타낸 거래요. 깊이 편차라는 거는 관측 깊이에서 평년의 그 평균값의 깊이를 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혼합층이고, 여기서부터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거죠. 약층. 자, 그런데 여기가 인도네시아고요. 여기가 이제 페루 쪽이에요. 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럼 원래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될까요? 자, 이게 따뜻한 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역풍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이 이동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찬물이 여기 용승을 하죠. 이렇게 용승을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평소에는 이 정도인데, 만약에 라니냐가 생겼어요. 라니냐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역풍이 세게 세지죠. 물이 더 많이 가죠. 그럼 용승이 강해지죠. 그럼 조금만 내려가도 수온이 툭 떨어져 버리겠죠. 수심이 얕죠. 그러니까 라니냐 때는 그 약층의 깊이가 얕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겠죠. 이거는 얕고, 이거는 깊고,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이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맨 오른쪽이 바로 동태평양이죠. 거기 백웨스트라고 써 있는 거는 경도예요, 경도. 그죠? 그래서 서경 백도라고 써 있어. 그쪽을 서태평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른쪽이 동태평양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동태평양 쪽에 적도 근처를 봤더니 어떻게 플러스 값을 갖잖아요. 플러스 70 이상을 갖잖아요. 그죠? 그럼 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깊어졌다는 얘기. 일단은 거기 봅시다. 관측 깊이에서 평년 깊이를 뺀대요. 관측 깊이에서 평년 깊이를 뺐대요. 그때 플러스 값이 나왔대요.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관측 깊이가 깊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엘니뇨죠, 엘니뇨.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깊죠? 용속류가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거 문제를 찾는데 여러 가지 기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강수량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수온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그림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독하실 줄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니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엘니뇨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서태평양이면 저쪽이겠죠? 자,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여기서 뜨거운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상승기류가 생기고, 여기서 하강기류가 생기고,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이 생기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엘니뇨가 되면 역전되잖아요. 이쪽이 저기압, 이쪽이 고기압. 비가 안 오죠, 이쪽이. 그죠? 자,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저기압 활동이 약화되죠. 그죠? 그래서 비가 잘 안 오죠.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용승류가 올라오면 시원했었는데 용승류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워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에 포함된 영양염류가 평상시보다 많아진다. 근데 영양염류가 어디 많아요? 한류에 많죠. 차가운 물에 많죠. 용승이 강해져요. 용승류가 강해져요. 여기 찬물이 여기 찬물이잖아요. 이게 올라야지 영양염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영양염류가 감소하겠죠.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그것만 정확히 공부를 하세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문제에서는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찾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풀립니다. 나머지들은. 자, 그 다음에요. 10번이요. 온대저기압 문제잖아요. 온대저기압. 자, 이게 지금 무슨 풍이에요? 바람은 이렇게 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뭐가 불어요? 북서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부니까 어때요? 한랭전선 뒷부분이 되겠죠. 자, 할게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이며 나는 지역 A와 B의 어느 한 곳의 날씨를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A 지역이 되겠죠. A 지역이. 여기는 A 지역 맞죠? 자, 그래서 A에선 추운형 그룹이 발달한다 그랬는데 어디가? 한랭전선 뒷부분에는 저군 생기잖아요. 온난전선 앞에 추운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틀렸고요. 그래서 A에는 뭐요? 저군이잖아요. 소나기성 강우가 내려야죠. 층온에서 이슬비가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기온은 14보다 낮다. 여기 이게 기온 아닌가요? 지금 소나기 내리고 이거 일기 기호가 소나기죠.
14도잖아요. 여기가 14도면 찬 공기잖아요. 그럼 여기 B는 찬 공기 아니라 더운 공기죠. 14도보다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온대적 기압 중심 기압은 그랬어요.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여기 850이라고 써 있으면 이거는 85.0이라고 헥토파스칼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어디에 가까워야 돼요? 1000에 제일 가까운 숫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1085가 될 수도 있고요. 985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누가 1000에 가까워요? 985가 1000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985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기압은 850 헥토파스칼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네요. 그죠? 이게 답이네요. 자, 나이는 북서풍이 불고 있다. 나이는 북서풍이 나가. 이건 뭐예요? 이거죠. 이게 나죠. 이게 북서풍이 불고 있다. 당연하죠. 됐죠? 11번이요. HR도죠. 자, HR도. Y축에는 뭘 씁니까? 절대 등급을 써도 되고요. 광도를 써도 되고요. 밑에는 분광량을 써도 되고요. X축은 온도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기혈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거성이죠? 여기 뭐 초거성? 이거 적색거성? 왜 백색외성? 그거 한 번이라도 공부했으면 이거 딱 보면 알아야죠. 그죠? HR도가 제일 중요한데. 할게요. 자, 기억은 주기혈성이래요. 주기혈성. 광도 계급은 5고, 광도 계급은 5고. 우리가 보면 MK 광도 계급 있죠. 그죠? 이쪽이 뭐 1, 2, 3, 뭐 4, 이게 5, 이쪽에 6, 7,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혈성은 다 계급이 5 아니었나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주기혈성으로 광도 계급이 5이고, 맞아요. 디귿은, 디귿.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이고, 광도 계급은 1이다. 이게 밝단 얘기예요. 광도 계급이 1인 건 여기 있죠. 그죠? 그죠? 왜 광도 계급 7이죠? 얘. 말도 안 되고요. 다른 건 맞아요. 백색 외성이 광도 계급이 1이라는 게 잘못됐고요. 주기혈에 머무는 시간 그랬어요. 이것도 주기혈성이고 이것도 주기혈성인데 얘는 질량이 크잖아요. 시간 짧죠. 그죠? 그래서 주기혈에 머무는 시간은 기억이 짧은 거고요. 별의 반지름은 니은 디귿.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니은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이거죠.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광도를 봤더니 광도가 여기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2승 그러면은 몇 배 차이가 나요? 밝기가 10,000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0,000배? 10,000배 차이 나죠.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반지름은 뭐 100배 이상 크다 그랬어요. 100배 이상 크다. 우리가 광도는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됐었죠. 괜히 복잡해 보이기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표면적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하고 이 디귿이 니은이 여기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 있다고 하게 되면 광도가 어때요? 온도가 둘이 똑같죠? 지금 여기다 놓으면 온도가 똑같죠? 그럼 몇 배 밝아요? 10,000배 밝아요.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100배 더 큰 거겠죠? 100배 더 큰 건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배 더 밝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100배만 큰 게 아니죠. 훨씬 더 큰 거죠. 정확히 얼마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죠? 그래서 100배 이상 크다가 당연한 거죠. 그죠? 온도가 같았을 때 어떻게 돼요? 광도가 10,000배니까는 반지름이 100배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배 이상, 그러니까 10,000배가 밝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해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00배 밝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100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딱 여기하고 여기가 딱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지름이. 그죠? 됐죠? 자, 12번. 자, 12번 여러분들이 좀 복잡했을까요?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 중에는 어려운 거 없었고요. 단위 문제가 나오는데 단위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자동차의 속력과 시간과의 관계가 V는 AT 플러스 BT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었대요. 얘네가 자동차의 속력과 시간에 따른 관계예요. 그죠? 자,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뭐 등속도 운동이면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없고요. 등가속도 운동식 기억나시나요? V는 어떻게 돼요?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 요식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얘를 이걸로 만들려면은 요 A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볼까요? A에 해당하는 값이 V0분의 T분의
V0 이렇게 돼야겠죠. 요게 T분의 V0가 돼야지 T를 곱하면 T 없어지면 V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냐면요. 요게 가속도잖아요. 이거 A예요. 가속도 EA 아니에요. 가속도죠. 요게 뭐가 돼야 되냐면은, 가속도. 이건 가속도예요. 가속도. 분의 T. 자, 요렇게 돼야지 여기다가 T제곱을 곱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요런 모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단위를 고르라는 얘기인데 얘는 뭐가 돼요? 미터 퍼 세크 퍼 세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미터 퍼 세크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미터 퍼 세크 3승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것들인데 그렇게 만들어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식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태양이요. 태양계. 자, 태양계와 지구에 대한 금성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금성이 여기 있어요. 금성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최대 이각 지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반 잘라요. 반 잘라면 이게 밤이죠. 왼쪽 반만 보이겠죠. 그래서 뭐요? 요런 하얀 달 모습의 금성이 보일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어떻게 이건 어디요? 그 서방 최대 이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하늘에 보이겠죠. 관찰을 했더니 최대 이각이 위치했고 그 다음에 공전 주기는 금성의 공전 주기가 0.6년이다. 옳은 설명은 관측일 금성의 위상, 그래서 어떻게 왼쪽 반달 모양으로 보인대요. 하얀 달 맞고요. 관측 다음날 금성의 시직경은 관측일보다 작아진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보게 되면 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둘 다 움직이면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공전 속도가 누가 빨라요? 얘가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는 가만히 있고 얘 혼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로부터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각거리가 작아지죠. 각거리가 길어지죠. 그 다음에 각지름이 작아지죠. 그래서 시직경은 관측일보다 작아진다. 시직경이 뭐야? 이걸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죠? 어때요? 더 멀리 가니까 작아지겠죠. 시직경이 작아진다가 되는 거고요. 1.5년 후 금성의 새벽에 최대이각 위치에서 관찰된다. 1.5년. 지구가 공전주기가 1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1년. 그 다음에 1.5년. 1.5년이니까 1년 돌고 0.5년이면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와 있겠죠? 그 다음에 1.5년 얘는 어떻게 돼요? 1.5년은 어때요? 0.6년 곱하기 2 더하기 0.3년 하고 왔죠. 이거 두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0.3년 반 바퀴만 더 돌면 되죠. 그럼 정확히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에 가겠죠. 그죠? 얘도 반대편, 지구도 반대편.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얘도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방 최대이각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해벽에 보이겠죠. 그 다음에요. 정지 상태에서 전자가 전이차 V에서 최대 속력으로 가속된 후 운동 방향의 수직이며 세기가 B로 균일한 자기장에 입사할 때 전자의 경로 반경은 어떻게 되냐?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긴 플러스예요. 양단의 전이차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V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할 때 있잖아요. 밀어내고 플러스는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얘가 속도가 점점 힘을 일정하게 받아요. 힘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어떻게 점점점 가속이 되다가 구멍을 뻥 뚫어 놓게 되면 튀어나갈 거예요. 튀어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로 입사가 되는 거예요. 이 자기장 영역으로 이렇게 입사가 되는 거예요. 전자가. 그죠? 자, 그런데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로부터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전자볼트로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전자볼트의 운동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전자볼트 EV의 에너지를 갖고 이쪽으로 입사를 합니다. 근데 뭘 지금 풀라고 하는 거냐면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요? 이게 FBI잖아요. 이게 FBI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 방향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럼 저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어느 방향이에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힘을 어디로 받아요? 아래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다 자기장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원을 그리겠죠. 이렇게 원을. 그죠? 자, 그때 이때 반지름 그거 맞나? 이거 경로 반지름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맞죠? 자, 그래서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구심력을 받기 때문이죠. 구심력. 원운동 구심력은 F는 MA잖아. F는 MA고 원운동에서 가속도가 어떻게 돼? M 곱하기 R분의 V제곱. 요식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전하가 받는 힘 어떻게 했어요? Q, VB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Q는 전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B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 구하자고요. 이거. 그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돼요? R은 MV 제곱 나누기 2VB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딱 봤는데 이거 속도 V를 모르잖아요. 그죠? 속도 V를 찾아냅시다. 여기서 찾아낼게요. 운동 에너지 원래 어떻게 계산해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해서 V를 라지 V로 쓸게요. 이게 뭐라고요? 전자 볼트 이렇게 되죠. 이 V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그죠? 이거 하고 약분할 거 봐. 됐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2V 나누기 M 루트 요게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M 2B 루트 2 전자볼트 M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이 M이 있으니까 M 집어넣읍시다. 이 안에 M을 집어넣어봐요. M을 집어넣으면 M 제곱이 되죠. M 제곱이 되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다 M을 쓸게요. 그 다음에 2도 있네요. 그러니까 2도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요거 하나 없어지겠죠. 요건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B분의 1 그냥 얘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2분의 2MV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답 2번이고요.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전하가 받는 힘 얼마야? QVB. 그 다음에 원운동 할 때 구심력이 얼마야? MA고 MA는 R분의 V제곱이다. 가속도가 R분의 V제곱이다. 이것만 알면 풀죠. 됐죠? 15번이요. 자, 15번 용철이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추가 M자리가 있고요. 라지 M자를 대롱대롱 매달아 놨네요. 자, 용철 상수 K인 용철 끝에 질량 M인 나무도막을 질량 뭐 이렇게 연결을 해 놨대요. 그래서 이 줄을 딱 끊어봐. 이거 끊게 되면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단진자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나무 토막이 최대 속력은 그랬어요. 최대 속력은. 자, 지금 여기서 끊어냈어요. 그럼 여기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중력이 얼마예요? 라지 mg죠. 라지 mg. F는 kx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이 뭐하고 같아요? 라지 mg와 같죠. 지금 현재. 맞죠? 그래서 최대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최대 속력.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탄성 개수 k를 알 수가 있어요. 자, k는 x분의 mg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저장이 되냐면 2분의 1 k x 제곱만큼 저장이 되겠죠. 이게 뭐로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거 지워버리고요. k 대신에 뭐 넣어서 해봅시다. 생긴 게 일단 어떻게 생겼나 보고요. 생긴 게 mg도 들어있고 km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k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k에 대해서 풀지 말고요. x에 관해 풀게요. 여기는 x가 없잖아요. 그죠? k는 있고. 그래서 x는 k분의 mg 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거 푸는 거죠. v 찾는 거죠. 이거 찾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V제곱은 넘어가면은 M분의 K X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X제곱도 여기 써볼게요. K, 그냥, 이거 여러분들 해도 되잖아요. 그죠? mg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없어지고 이거 하나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루트 씌우면은 mg는 그대로 나오고요. mg는 그대로 나오고 루트 mk분의 1 뭐 이렇게 나올까요? 그죠? 뭐 여기까지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자, 균질한 원기둥 금속막대 AB와 전압 V로 이루어진 회로래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 V고요. 여기 EL, R, L. 자, B의 저항은 재질은 똑같고요. B의 재질은 R이다. 이게 저항이 R이래요. B의 저항이 R이래요. 근데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는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가 R이라면 얘보다 길이가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2배가 됐으니까 저항이 일단은 2R이라고 써놓고요. 단면적도 변했잖아요. 단면적 얘기 안 나왔습니까? ES, 3S 나왔네요. ES, 3S 이렇게 단면적이 나왔죠. 그럼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이 얼마를 줄었어요? 3분의 2로 줄었으니까 저항은 2분의 3배 늘어나겠죠. 2분의 3배. 그래서 2분의 3배로 다시 늘어나요. 그럼 얘는 저항이 얼마가 돼요? 3R이 되는 거죠. 3R. 우리가 직렬에서는 저항비가 전압비라 그러지 않았나요? 기억하시죠? 지금 문제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논리, 원리까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직렬저항에선 저항비가 전압비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3대 1이잖아요. 3대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3V가 걸리는 거고 여기는 4분의 1V가 걸리겠죠. 3대 1로 나눠져야죠. 전체 전압은 각각에 걸린 전압의 합과 같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걸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소비전력은 얼마냐? A에서 소비전력, 여기서의 소비전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소비전력. 자, 근데 소비전력 계산하는 게 P는 VI, I 제곱 R 뭐 이런 거 풀잖아요. 그죠? 또는 R분의 V제곱.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돼요. 전류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이건 좀 보류를 합시다. 자, 그럼 저항이 얼마가 돼요? 저항이 3R이 되는 거고요. 전압은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죠. 4분의 3. 4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V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3 하나 없어지고 요거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16분의 3 RV 제곱. 뭐 대충 그런 거죠. 3번이죠. 됐죠? 그 전력식은 20도 되고 20도 되고 20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류 없잖아요. 여기 전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쓴 거예요. 대입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포물선 운동입니다. 자, 포물선 운동. 자, 물체를 집어던지면 이쪽 방향으로 무슨 운동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죠. 이쪽 방향으로 등가 속도 운동을 하죠. 이렇게 운동을 하죠. 자, 집어 던졌어요.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뭐 복잡한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지면에 도착할 때 얘가 몇 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도착을 하냐는 얘기예요. 60도 각도를 이룬다는 얘기죠. 이렇게 60도 각도를. 이런다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속력, 이게 얼마냐고, 이거. 요 속력, 요 V가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집어 던졌는데 이쪽으로 얼마로 던졌습니까? V로 던졌죠. 45도로 던졌죠. 그죠? 45도로 던졌으니까 이거는 이쪽 방향은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1V가 되죠. 45도니까. 근데 루트 2분의 1V는 어떻게 돼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얘도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2분의 1V가 된다는 얘기죠. 루트 2분의 1V. 그럼 예구하는 거잖아요. 예구하는 거. 그죠? 60도잖아요. 이게 60도. 그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이게 2대1 아니에요? 2대1? 그럼 얘보다 얘가 2배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냥 루트 2가 되죠. 2배가 되니까 루트 2분의 2V. 이렇게 되죠. 그죠? 그냥 벡터 합성이죠. 단순한. 1번이 되고요.
자, 18번 광섬유 문제네요. 자, 광섬유 문제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각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는 거, 굴절률이 작다는 거,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럼 여기가 굴절률이 제일 커요. 얘가 굴절률이 제일 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보면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면 여기가 밀환 매질이고 여기가 소환 매질이에요.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게 더 소환 매질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굴절률이 작죠. 얘보다. 중간 정도 되고요. 얘가 굴절률이 제일 작아요. 얘가 제일 작은 거죠. 굴절률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꺾이는 각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어떻게 알아요? 이건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거 다 내용까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전반사를 통해서 광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그냥 눈으로 봐도 풀리는 거고요. 나에서 코어는 매질 A로 만들어졌다. 여기 나에서 나이는 뭐로 됐대요? A와 C로 만들었다 그러네요. 그죠? 그럼 누가 A고 누가 C냐 이런 얘기죠. 밀환돼서 소환대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돼야죠. 굴절이 큰 게 C죠. 아니다? 작은 거죠. A가 제일 크죠? 굴절률이. C가 작죠? 이렇게 돼 있어야죠. 코어가 A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서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나에서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임계각보다 세타2가 더 큰 거죠. 전반사 조건이 뭐예요? 밀환돼서 소환대로 가야 되고 입사각이 어떻게 돼?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임계각보다 커요. 세타2가 임계각보다 크죠.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했냐면 얘하고 얘를 한 거예요. 얘하고 얘는 굴절률 차이가 조금 나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임계각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어떻게 돼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잖아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는 얘기는 임계각이 작다는 얘기예요. 어떤 애는 임계각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임계각이 이만큼이라고 칠게요. 그죠? 자, 그럼 이거보다 더 작은 큰 각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애는 임계각이 이렇게 작아요. 그럼 그 이상의 각에서도 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계각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전반사가 일어나기 쉽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굴절률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임계각이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나에서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2보다 어떻게 돼요? 세타2보다. 이거보다 더 작은 각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타2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19번이요. 자, 건강한 성인 순환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 몇 개만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자, 비장이라는 건 뭐냐면 림프절이에요. 림프절. 이게 림프관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 림프관들이 만나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림프절인데 그 중에 좀 이상하게 좀 큰 림프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장이 되는 거죠. 비장. 그죠? 그래서 오래된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의 주된 박동원은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누가 명령해서 심장이 박동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뛰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다 뇌사 상태로 죽었다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CPR을 하게 되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죠? 아니, 심장을 다 잘라낸 다음에 자극을 줘도 심장이 혼자 뛰어요. 그래서 심장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심방, 이심실이죠. 그죠? 이게 좌심방, 이게 우심방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들어오는 게 있죠. 뭐 상대정맥, 하대정맥에서 이게 뭐예요? 대정맥이죠. 대정맥 쪽에 들어오는 쪽에 보면 이렇게 우심방 쪽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혹을 갖다가 우리는 다 결절이라 그래요. 혹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쪽에도 결절이 한 개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희색이라는 게 있고 프루키네섬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돼서 이 자극이 이쪽으로 연결되고요. 이 자극이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심방이 먼저 뛰고 심실이 나중에 뛰게 되죠. 두근 이렇게 뛰죠. 그 자극이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요, 동방결절이에요. 동방결절. 여기가 뭐예요? 심방과 심실 사이, 여기 있죠, 여기. 요 경계에 있다 그래서 이걸 방실결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심장의 주된 박동원은 방실결절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극이 자기 스스로 심장에서 자극이 발생하고 자기 스스로 놀라서 심장이 뛰게 되는 거지 누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수가 한다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들었는데요. 연수가 한다고 연수는 어때요? 심장 박동을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절해 주는 거고 심장이 뛰는 건 얘가 여기서 자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이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참 많이 얘기했고요. 심장에는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는 여기 판막이 있는 거 알죠? 우리가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뭐 상피조직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판막이 있고요. 여기도 역류가 하면 안 되죠. 판막이 있고요. 물론 이제 혈관은 이 위로 올라가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판막이 있고 여기 판막이 있죠. 여기 이제 판자떼기 두 개로 돼 있어서 여기 2,000판이고요. 여기 이제 3개로 돼 있어 3,000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다 그래.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방실판이라고 한꺼번에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생긴 게 이제 판막 하나로 돼 있어요. 반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거 둘 다 뭐라 그래요? 반월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개의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이쪽에 들어오는 거는 판막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맥이기 때문에. 정맥에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피가 역류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래서 판막은 심장에 4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심박출량을 심장에서 뿜어내는 그 피의 양은 심장 박동률, 심장 박동이 빨라져 봐요. 그러면 피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에 박출하는 양이 많다 그래 봐요. 그래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박출량은 어떻게 돼요? 박동률과 1회 박출, 한 번 박출할 때 얼만큼 나가냐 그거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뭐 그거는 단순한 얘기가 될 거고요. 요거는 좀 잘 알아놓으세요. 동반결절. 자, 20번이요. 대뇌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요 앞쪽을 갖다 대뇌 앞쪽을 갖다가 이거는 뭐라고 해요? 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리통 여기 바로 정수리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두정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를 갖다가 후두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옆구리를 갖다가 측두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손해죠. 손해. 균형 감각 때문에 요 손해죠. 이건. 그죠? 자, 이걸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A가 전두엽, 그 다음에 B가 두정엽, 그 다음에 뭐 C가 측두엽, 그 다음에 D가 후두엽, 뭐 이렇게 되죠. 몇 가지 특징만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여기 눈알이 여기 있잖아요. 눈알이 있으면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여기가 시각부예요. 시각. 여기가 청각. 그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이제 감각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감각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서 올라오죠. 감각 정보 통합. 뭐 보통 여기서 일어나고요. 대표적인 게, 특징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추리, 상상, 기억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마세요. 대뇌 부분이 너무 복잡한데 이걸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 몇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판단, 추리 이거 다 안되네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A는 의사결정과 계획에 주로 관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디예요? B가 두정엽이네요. 두정엽에서 감각정보 여기 통합이 일어나고요. 그죠? 올라오는 정보가. 그 다음에 C는 듣기와 여기가 청각중추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듣기와 언어 이해에 관여를 하고요. 호흡중추가 있다. 호흡중추는 이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호흡중추는 연수인 거 알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다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거 나 모르는데 내용 그래서 안 되고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고. 이건 연수죠, 연수. 그죠? 이런 거에 답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D가 뭐예요? 뒤통수죠. 시각정보 쪽이고요.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이거 균형감각 잡는데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유전이요. 자, 유전 ABO식 혈액형이고 그 다음에 표현형이 모두 다른 가족의 가계도를 나타냈대요. 여러분 표현형이 내 가족이 다 다른 건 두 경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A형하고 B형이 결혼해가지고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AB형, O형이 결혼해서 A형, B형 이렇게 이 두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야, 아빠가 B형이에요. 그죠? 엄마는 A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한 사람은 AB형이 되고 한 사람은 O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는 알고 푸셔야죠. 자, H의 동생이 새로 태어난다면 ABO식 혈액형의 유전자량이 이형접합일 남자일 확률이래요. 자, 새로 태어나는 건 얘네가 이미 태어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O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 유전자형이 AO, BO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A, B가 나올 수 있고요. AO가 나올 수 있고요. BO가 나올 수 있고, OO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E형 접합이래요. 그럼 이거 E형, 얘는 동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E형 접합일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얼마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근데 걔가 뭐여야 돼요? 남자여야 돼요.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예요? 확률은 8분의 3 이렇게 되죠. 쉬운 문제죠. 자, 22번이요. 자, 면역 글로불린, 거기 뭐라고 썼어요? 이뮤노글로불린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이노뮤글로불린. 그럼 이노뮤글로불린의 그 약자가 바로 뭐 이노뮤글로불린의 약자가 바로 Ig가 되는 거죠. 원소기호가 아니라 이뮤노글로불린의 약자예요. 그냥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항체예요. 항체. 그죠? 근데 항체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냥 앞에다 IG 다 붙이면 돼요. 그죠? IgA, 그 다음에 IgD, E, 그 다음 GM 이렇게 있죠. 이렇게 5종류가 형태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그죠? 항체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이런 폴리펩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폴리펩타이드가 이게 황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이렇게 황으로. 세부적인 구조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는 다 고정 부분이에요. 고정 부분이고, 이 끝부분에 새로운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새로운 애들이 여기 이제 가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가지고 어떤 특정 항원을 공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한 개의 폴리펩타이드 이루어진 거 아닌가?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IG, IM, IDAE 해서 이 5가지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특징만 아시면 돼요. 얘가 사이즈가 제일 작아요. 얘가 사이즈가 제일 작기 때문에 여러분 태반을 갖다가 항체들이 통과를 못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태반이에요. 이게 태반이고 여기 이제 악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태반을 통해서 양분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 쪽에서 혈액형이 얘가 A형이에요. 근데 엄마는 O형이라고 칠게요. O형. 그죠? O형이면 알파, 베타가 다 있잖아요. 알파, 베타가 이 태반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럼 알파가 얘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통과 못해요. 이런 항체들은. 통과를 못하는데 만약에 얘가 RH 플러스예요. RH 플러스고 얘가 RH 마이너스였는데 한번 첫 아기가 RH 플러스가 태어나는 바람에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RH 항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쪽을 타고 넘어간대요. 조금에서. 그래서 얘를 공격하죠. 그죠? 그 태반을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같은 애가 바로 뭐예요? 요거. 유일해요. 사이즈가 제일 작아서 태반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이걸 성질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몇 가지만 써드릴까요?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G형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게 이거 특징. 아니 이게 두 번째죠. 중요한 거는 뭐 이건 좀 알아놓읍시다. 이게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몸속에 기생충이라든가 알러지가 많아지잖아요. 알레르기. 이게 많아지면 요 항체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제일 커요. 이게 최대 사이즈예요. 이게 제일 큰 거고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아니, 제일 작은 게 아니라 제일 적어요. 개수가. 이런 거 묻는 거보다는 이런 걸 좀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면역학에서 나오는 거라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특징적인 거, 얘하고 알러지에 관련된 거, 요거는 좀 알아놓으셔야죠. 됐고요. (23번이요) 뭐 23번 그냥 말로 풀어도 되겠죠? 자, 23번. 멘델은 완도교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 기본을 제일 먼저 유전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 맞죠? 근데 플레밍은 페니실린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저균의 독성을, 탄저병 그 백신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스테르죠, 파스테르. 그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와요. 그냥 따로 외우려고 외워진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거고요. 파스테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훅이 이거 여기 세포할 때 모든 그 생명체는 전부 뭐로 돼 있다? 이제 세포로 돼 있다. 코르크마기에서 그걸 찾아냈죠. 그 다음에 파스테르가 스원넥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생물 속생설을 입혔는데, 이건 뭐냐면 파스테르가 펄펄 끓인 고깃국을 여기 갖다 놔요. 고깃국을 갖다 놓고 가만히 식혀두고 뚜껑 열어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레가 생긴다고요. 구더기가 생겨요. 그럼 왜 파리나 뭐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가열해가지고 밀봉을 해버려요. 여기 유리를 밀봉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딱 깨가지고 해봤더니 미생물이 여기서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돼? 외부에서 어떤 생명체가 들어와야지 여기서 생명체가 생기는 거지,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생명 속생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공기는 들어오게 해준 게 바로 스원넥 플라스크 실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뭐 백종 모가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원넥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공기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미생물이 바깥에 들어올라 할지라도 여기를 못 올라가니까 여기 이렇게 쌓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썩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속생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실험을 했죠, 파스테르가. 근데 왓슨 크릭의 DNA 이중나선 구조 밝혀낸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그 정도. 24번이요. 자, 24번 세포 골격 얘기죠. 세포 골격. 세포 골격에 여러분 뭐뭐 있으니까 미세 소관, 그 다음에 중간 섬유, 그 다음에 미세 섬유, 이렇게 나누죠. 사이즈가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좀 굵기는 좀 알아놓으세요. 25 나노미터. 굵기는 좀 알아놓으세요. 8에서부터 12 7 나노미터. 이거 전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 이름들 알아놓으세요. 이게 튜뷸린이라는 단백질, 그 다음에 머리카락 만들 이게 케라틴 단백질이죠. 케라틴 단백질, 이게 이제 근육 속에 되는 액틴 단백질이죠. 이렇게 쓰이는 거. 가장 큰 골격이, 이런 골격이 없게 되면은 세포가 무너져 버린다고요. 이런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뼈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세포 골격이죠. 얘가 가장 큰 뼈대예요. 가장 큰 뼈대고, 이 가장 큰 골격을 만들면 그 껍데기에다 뭐 셀룰로스를 합성해 가지고 세포 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냥 문제 볼게요. 기억해 보면 미세소관은 그래서 식물의 가장 큰 골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셀룰로스가 조립하기 위한 뼈다귀 역할을 한다. 그건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섬유는 섬유성 단백질의 단위체를 구성하며, 직경 뭐 외워야지 풀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 되고요. 미세 섬유는 어떻게 돼요? 액틴이 단량체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죠? 7mm 정도 되고요. 이건 그냥 이건 외워서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뒷부분에 이런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될 부분들을 요약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다시 수업한 내용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여기서 설명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세요. 자, 25번이요. 뭐 PCR이죠. PCR 뭐라고 나왔어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CR이라는 거는 DNA를 증폭하는 거예요. DNA 증폭. 이 사람이 그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고 싶어요. 그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콧구멍을 막 쑤셔가지고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콧구멍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2개 들어왔다고 하시죠. 2개. 아이고, 2개, 딸랑 2개 갖고 이거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DNA를 증폭을 시키는 거죠. DNA, RNA를 증폭을 시켜요. 이따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검사를 받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DNA가 증폭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인을 검거한다든가, 그죠? 어떤 사람의 요 각질이 사건 현장에서 각질이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서 DNA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막 증폭을 시켜요. 그죠? 그걸로 이제 범인 검거하는 데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DNA 증폭을 하는 건데, 우리가 DNA가 원래 지 스스로도 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3', 여기가 5', 3', 5'. 복제 방향은 5'에서 3' 방향.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누가 달라붙어요? RNA 조각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프라이머가 달라붙죠. 프라이머가 달라붙고 이렇게 쫙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뭐 반대 방향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오카자키 절편으로 이렇게 달라붙겠지만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는 게 PCR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이걸 갖다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이 두 개 이중나선을 갖다가 한 가닥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예요? 헬리케이스가 하잖아요. 이 효소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풀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인공적으로 막 이걸 풀어내려면 이런 효소를 잔뜩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 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정리 조금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뭘 하냐면 DNA 변성이 일어나고요. 물론 자세한 과정은 공개된 자료를 보세요. 거기에 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설도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풀이에서 빨리빨리 할게요. DNA 변성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죠. 세 번째, 이제 뭔지 합니까? 신장을 하는 거죠. DNA 합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헬리케이스가 이걸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헬리케이스 우리가 DNA 복제할 때 쓰이지만은 PCR에서 증폭시킬 때는 이걸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을 끊어내야 돼요. 수소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그 온도가 중요해요. 90에서부터 95도 정도로 가열을 해줘요. 그럼 이게 수소결합이 풀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뭘 한다고요? 이거 단일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푸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죠? 두 번째, 이게 뭐가 달라붙어요? 이건 RNA죠. RNA 프라이머죠. RNA 프라이머가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라붙으려면 온도가 높아봐요. 그럼 달라붙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 온도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가 50에서 65도 정도. 요 범위 안에 걸려요. 분명히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접합시키죠. 프라이머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쫙 복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계속 달라붙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붙으려면 속도가 좀 빨라야겠죠. 이미 프라이머는 달라붙었으니까 온도가 조금 더 높아도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72도 정도를 유지한다. 12도 정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DNA를 합성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한번 복제가 되잖아요. 복제가 되면은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가 있으면 한번 증폭이 되면 몇 개가 돼요? 이게 2개가 되죠. 그죠? 한 번 더 복제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되겠죠. 그럼 복제가 한 번 되면은 2의 1승, 두 번 되면 2의 2승, 세 번 되면 2의 3승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DNA 개수는 얼마가 됩니까? 2의 n승배로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죠? 자, 요 자세한 과정은 그냥 이 문제 풀게요. 자세한 과정은 거기 자료 올라온 거 보세요. 자, 그래서 PCR 반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 사용할 수 있고 범인 광고, 침자하기 이런 데 쓸 수 있다고요. DNA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다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해 신장 결합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먼저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하고 프라이머가 먼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달라붙는 거죠. 이게 신장이죠. 늘어나는 게 이게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되고요. 신장 단계에선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해야 된다? 72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 온도는 이건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외워야 돼요. 원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 n번 일어나요. n번 일어나면 DNA 양은 얼마로 늘어나요? 2의 n승으로 늘어나죠. 4의 n승이 아니라.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제 당연하고 쉬운 문제인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좀 당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생명 파트 뒤에 있는 것들을 추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거기 보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이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연과학개론은 마칠게요.